지금은 강남권 아파트든 다른 지역의 아파트든 낙폭이 리먼 때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한두 달 이내로 강남에서도 급매물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서울 아파트 집값이 10년 만에 낙폭이 최대 폭이 됐다고 해요. 혹시 빌딩 시장은 좀 어떤가요? 아파트 시장하고 빌딩 시장하고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좀 분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파트를 지렛대 삼아서 뭐 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금을 더 올려받아서 그 돈 가지고 건물 사러 오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가 묶이고 안 팔리고 가격이 하락하니 그걸 지렛대 삼아서 매입한 빌딩도 좀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매도자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아파트 중에서 가장 미운 놈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좀 덜 오를 것 같은 아파트부터 던지시고 만약 얘가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좀 아까운 건물까지도 매도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이제 점점 보인다. 하락 같은 경우는 아파트부터 먼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건물부터 먼저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외곽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먼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지방에 있는 건물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 내려가고, 경기도권의 건물 내려가고,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건물,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강남 건물,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장 늦게 파시니까 가장 늦게 가격이 하락할 것 같고, 아파트보다는 건물이 조금 뒤에 있는 것 같고.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가격이 비싸서 조금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은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제일 마지막에 팔잖아요. 네.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준 아파트니까. 네. 그럼 임대준 아파트와 임대준 건물 요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임대준 건물에서는 낮은 금액이라도 월세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 건물 사시면서 대출을 얼마 받은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네.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연끌 조기 좀 힘들지만 네. 예전에 건물 사셨던 분들은 지금 매매가 대비해서 대출금이 많지 않거든요. 적단 말이에요, 비율이. 그러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는데 충분히 운영이 돼요. 운영이 네. 되죠.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는데 지금 이 세입자가 받는 전세금보다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 전세금이 낮잖아요. 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전세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돈을 보태서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게 싫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팔자, 뭐 팔아버리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전세 세입자분께서 나가시고 났을 때 다시 또 그걸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전세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보다는 다 월세로 많이 이제 임차인들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빌딩 가격 흔드는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과거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 빌딩 가격은 낙폭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제일 많이 비유하는 시기가 제 리먼 직후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때 강남권의 빌딩 가격은 제가 기억할 때 5에서 10%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오, 생각보다 안 빠졌네요. 예,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낙폭은 한 30-40% 정도 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 강남권 아파트든 서울의 다른 지역의 아파트든 낙폭이 리먼 때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아파트를 지렛대 삼아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리먼 전에 건물주인 분들하고 지금 건물주인 분들하고 색깔이 조금 달라요. 찐 부자냐 껍데기만 부자냐. 그럼 리먼 때 빌딩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은 어떻게 보면 찐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버티는 힘이 있었던 거죠. 버티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조금씩 늦었던 것 같고, 지금 건물주들은 찐 부자가 아니라 그냥 외형만 부자인, 반만 부자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빨리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리먼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방 아파트 떨어지고 지방 건물 떨어지고 수도권 아파트 떨어지고 건물 떨어지고 강남과 이어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강남 아파트들이 조금씩 조정받고 있죠. 뭐 매도 호가가 조금 낮아지고 뭐 송파 같은 경우는 급매물 한두 개가 뭐 거래가 되었다. 뭐 실제 거래된 사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강남 서초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이내로
강남에서도 급매물이다라고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실제 상황은 일단은 매물은 많이 늘었어요. 네. 강남의 건물도 매물은 많이 늘었는데 급매라고 말할 정도 수준의 금액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빌딩이나 건물 쪽에서 몇 프로 정도 내려간다면 급매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최근 한 2달, 석 달 전에 금액에서 저는 한 20%? 20%? 또는 그보다 더 낮은 퍼센테이지로 낮아져야지만 급매라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또는 그 건물의 감정가를 좀 따져보시고요. 네. 감정가보다도 더 낮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 금액으로 매도하셔야지 급매라는 단어가 좀 붙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금액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딱 시장을 정리하면은 매도자는 버티고 있고요. 네. 매수자는 기다리고 있고요. 연끌을 해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 매물이 제일 많은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작년이든 올해 초든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뭐 임차인 명도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들 때문에 잔금이 좀 늦게 치러진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러시아 전쟁하고 금리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시장 바뀌었죠. 그렇죠. 시장이 완전 바뀌면서 내가 착공을 해야 돼, 착공 못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빈 상태인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죠. 내가 공사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자 부담, 공사비 부담을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나는 안 짓고 또는 공사 안 하고 팔 테니까 니들이 사서 해라. 이런 매물이 좀 제일 많아요. 근데 본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중에서도 괜찮은 매물을 사셔가지고 지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리먼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뭐냐면은 이런 큰 어떤 태풍 같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지나가고 다시 날씨가 맑음이 왔을 때 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시기를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올라올 텐데 그때 되면 또 매도자들이 싸게 안 팔아요. 그쵸, 물건 거두죠. 거두고 또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때 더 주고 살 바에는 지금 싼 거 잘 찾아서 사셔서 자기가 버티는 거죠. 매도자 네가 버틸 거 내가 버틸 테니까 나한테 싸게 넘겨. 그런 매수자분들은 지금도 위치 좋으면은 저는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으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일반 월급쟁이 분들은 강남에 건물을 하나 가진다. 이거는 꿈만 같은 이야기 같아요. 혹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 또는 요즘 좀 뜨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좀 있을까요? 규모가 좀 작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덩어리 자체가 작아지니까 아파트로 따지면은 뭐 40평, 50평이 아니라 24평이나 뭐 이런 작은 평형을 가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성수동 옆에 있는 송정동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뭐 홍대 연남동 옆에 있는 연희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기존의 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확장되는 그 옆에 동네들. 예전에 가로수길이라고 하면 세로수길이라고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 뭐 가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안쪽으로 확장되듯이 그런 확장되는 지역 중에 작은 땅에 작은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입하셔가지고 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장되는 지역을 좀 노려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좀 알려고 한다면 많이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존 상권에서 확장된 지역을 쭉 따지면 아까 가로수길에서 뭐 세로수길 얘기들이 하셨던 것처럼 이태원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상권은 경리단길. 홍대 상권이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지역은 망원역에 있는 망리단길 또는 이제 연남동, 미로길, 연태라파크 아니면 뭐 상수동 주차장길 이런 쪽으로 확장이 좀 되듯이 그러면 이런 과거 사례잖아요. 이 과거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셔가지고 메인 위치에서 확장된 위치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이미 확장된 지역을 갈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 어떤 완제품을 보셔야지 나중에 그 완제품이 될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미성숙지를 가보셨을 때. 그래서 과거를 알고 정확하게 현재를 이해하시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좀 평가 절하되어 있거나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지역 같은 곳에 가보시면은
여기가 뭐야? 이게 뭐 서울이야? 아니면 총구석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쵸.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런데 예전에 내가 갔던 뭐 홍대에서 확장된 그런 지역 보니까, 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또 거기에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투자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눈을 좀 가지시는 게 남들보다 조금 좋은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시고 나중에 양도 차익을 보고 이득을 가지지 않을까. 아파트나 건물이나 똑같은 부동산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고 뭐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패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만의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좀 알아보는? 그럼 구체적인 얘기 잠깐 몇 가지만 드리면은 네. 일단은 도로 형태가 좀 반듯반듯한 바둑판 형태가 조금 그런 확장성에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길이 꼬불꼬불하고 이러면은 서서 저 멀리 있는 건물이 가려서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반듯하면은 쭉 해서 저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간판 보이죠. 그래서 지금 뭐 상권 만들어진 지역들 뭐 익선동이나 삼청동이나 이런 지역 빼고 네. 나머지 지역은 다 반듯반듯해요. 뭐 가로수길, 그다음에 뭐 홍대, 아니면 뭐 서울대 입구역 가로수길 뜬다고 하는 상권들은 대부분 다 바둑판이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큰 건물들보다 좀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기자기하다는 거는 그만큼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을 많이 할 수 있죠. 금액대가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입이라고 하는 게 이 매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죠. 주택에서 근생이나 사무실로 바뀌고, 그러면은 이 바뀐 건축물에 맞는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맛집이나 커피숍이나 이게 들어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분위기가 뭐 뉴트로, 예스러우면서도 새로운 것을 찾는. 외관은 살짝 예스러운데 안은 완전 새신으로 그렇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활용까지도 접목이 되면서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이 이제 상권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을 좀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이제 좀 아기자기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지역에 그런 건물을 투자를 만약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 정도 금액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 이런 지역에 뭐 전체 매매가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억에서 30억.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인 거죠. 예전에는 자기 돈 뭐 한 7, 8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22, 3억은 대출받아서 매입했는데, 네. 22, 3억에 대한 이자를 이 월세 가지고 커버가 안 되니, 그러면 그래도 나는 30억짜리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출 금액을 좀 줄이신 게 맞겠죠? 그러면은 22, 3억을 받는 게 아니라 한 15억만 대출 받으시고 자기 돈 15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15억에 대한 이자만큼은 충분히 이 30억짜리 건물에 월세 받아서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월세랑 금리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하락세, 건물값도 하락세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도 좀 건물 투자가 유효할까요? 좋은 위치에는 매물이 이제 하락장이라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진짜 뭐 강남역처럼 좋은 위치다, 평소에 안 나오는 그런 위치다라고 하면은 하락장이든 뭐든 그냥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특수한 지역 몇 군데를 빼고는 지금 사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금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좀 어떤 전략을 짜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시장의 가격에 계속 쫓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이 금매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금매야, 비싸, 안 사시는 분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네. 또 금매 아닙니다,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 기다릴게요 라고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이 건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는데 급급하면서 많이 그냥 사셨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돼 있고 알지도 못하는데 막 누구 얘기 듣고 내 친구가 이거 뭐 괜찮대, 중개인이 괜찮대, 그거 막 사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덤비기보다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이제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예,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제 그 중개사들한테 물건을 받으시면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쫓아가셔야죠. 그리고 뭐
시기를 딱 잡고 가시는 게 맞죠.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공부. 책을 보시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짤막짤막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 하나의 어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시고 또는 어떤 전문가분의 어떤 강의라든가 강연도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자기의 어떤 내공을 업 시켜야죠. 네.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내공을 업 시켜가지고 나중에 좋은 옥석을 좀 잘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